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48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48시간 안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이민국 직원 2명은 말 한마디 없이 그녀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루마니아 브라쇼브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푸른 언덕 사이에 조용히 숨어 있는 그런 동네요. 시간도 조금 느리게 흐르는 느낌이었고 아침이면 자동차 소리 대신 새 소리가 들렸어요. 약국 하나, 빵집 하나, 그리고 언덕 꼭대기에 있는 작은 진료소 하나. 그 진료소에서 엄마가 간호사로 일하셨죠.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움직이는데 거리는 늘 고요했어요. 들판 위엔 안개가 부드러운 회색 숄처럼 깔려 있었고요. 겨울이면 눈이 지붕 위에 설탕가루처럼 내려앉았고 여름엔 숲에서 피어나는 야생화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왔어요. 그곳에 있으면 뭔가 감싸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지만 하루하루가 참 단정했죠. 해질 무렵이면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이웃들은 아무리 바빠도 꼭 한마디 인사를 건넸어요. 근데 전 그중에서도 우리 집이 제일 좋았어요. 엄마는 집안 구석구석에 말린 라벤더를 두셨거든요. 그 향기만 맡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요리하실 때는 늘 콧노래를 흥얼거리셨는데 그 소리가 집 전체에 퍼졌죠. 그게 저한텐 자장가 같았어요. 학교 끝나면 진료소로 올라갔어요. 바구니에 간식 좀 담아서요. 딱히 대단한 건 아니고 빵이랑 과일, 가끔은 따뜻한 옥수수 케이크를 천에 싸서 들고 갔죠. 진료소 안은 소독약 냄새랑 캐모마일 차 향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하얀 유니폼 입고 움직이는 모습, 정말 멋졌어요. 부드럽게, 하지만 빠르게. 어린아이 눈물 닦아주고, 할아버지 맥박 재고,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가끔은 제가 옆에 조용히 앉아있기도 했어요. 노트에 낙서하다가 붕대 같은 거 건네드리기도 하고요. 엄마가 그런 저를 보면서 그랬어요. 넌 참 차분해서 좋아. 그 말, 아직도 기억나요. 그 진료소에서요.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돌본다는 게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람 마음을 만지는 일이라는 거요. 크게 성공하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크게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전 그냥 엄마처럼 되고 싶었어요.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사람. 간호사라는 건 제게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의 연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그 조용한 마을 라벤더 향이 감도는 창가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우체부 아저씨가 2번 노크하셨거든요. 제가 설거지를 막 끝낸 참이라 손이 물에 젖어 있었죠. 금빛 문장이 찍힌 봉투, 국제 우표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뜯어봤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깊게 쉬어도 잘 가라앉질 않았어요. 미국 뉴저지에 있는 간호학 프로그램. 전액 장학금이래요. 엄마한테 말하자마자 손에 들고 계시던 찻잔을 떨어뜨리셨어요. 저희 둘 다 그냥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참을요. 기뻤어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 밑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있었어요. 겁이 났죠. 제가 아는 모든 걸 두고 떠나는 거잖아요. 처음 가는 나라, 처음 타는 비행기. 낯선 곳에서 혼자서 버텨야 하는 건데 만약 실패하면요? 근데요, 무서운 마음보다 더 큰 건 하나였어요. 정말 간절했어요. 마을을 넘어서 진짜 제 자신이 되고 싶었거든요. 이 꿈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엄마는 옷마다 제 이름표를 손바느질로 달아주셨고요. 저는 장터에서 제 첫 여행 가방을 샀어요. 연한 하늘색 가방이었는데 바퀴 하나가 삐걱거렸죠. 그 소리도 지금은 생각나요. 유튜브 보면서 영어 연습했어요. 짧은 문장들 반복해서 따라 말했어요.
입이 아플 정도로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혀가 조금씩 리듬을 기억하더라고요. 출국 전날 밤엔 엄마랑 옥상에 올라갔어요. 어릴 때처럼요. 별 보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엄마가 그러셨어요. 가서 우리 이름 빛내줘. 다들 말하잖아요. 기회의 땅은 미국이라고. 저도 믿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친절이 약함으로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라벤더 향 가득한 그 작은 마을에서 자란 아이도 누군가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라.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엄마를 안고 삐걱거리는 제 가방을 끌고 걸었어요. 비행기 계단 앞에 섰을 땐 진짜 다리가 떨렸어요. 근데요, 떨리긴 해도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요. 처음 느낀 건 냄새였어요. 새로 칠한 페인트,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약간은 플라스틱 같은 섬유 냄새. 비행기에서 내린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귀엔 아직도 엔진 소리가 웅웅 울리고 있었어요. 몸은 푹 처져 있었고 정신도 반쯤은 멍했죠.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싱글 침대 2개, 그 사이 좁은 책상 하나. 제자리 위쪽엔 코르크 게시판이 삐딱하게 걸려 있었고요. 짐을 바닥에 내려놓으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헤이, 너가 내 새 룸메이트구나. 햇살처럼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바로 앨리스였어요.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목소리도 크고 너무 당당하고 딱 미국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런데요, 그 애는 웃을 때 진심이 느껴졌어요. 질문도 막 던지는데 듣다 보면 그게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제 발음에 대해서도 아무 말 안 했고요. 그 눈빛엔 판단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따뜻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눈이었어요. 도착하고 처음으로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계속 얘기했어요. 중간에 끊긴 적도 없이요. 세탁기 쓰는 법도 알려줬고, 학생증 받는 것도 도와줬고, 학교 근처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도 데려가 줬어요. 밤늦게까지 잠옷 입은 채로. 과자 나눠 먹으면서 서로 비밀도 털어놨죠. 앨리스는 고등학교 때 첫사랑 얘기했고, 저는 브라쇼브 언덕에 대해 말했어요. 그리고 둘이 약속했어요. 힘들 땐 그냥 문자 하나라도 보내자고요. 진짜 응급 상황이 아니라도 괜찮다고. 그냥 포옹 하나 해주는 것도 충분하다고.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앨리스한테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애는 저한테 닭 같은 존재였어요. 멀고 낯선 땅에서 그 애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제 머릿속에서 앨리스는 단순한 룸메이트가 아니었어요. 강의실에서, 낯선 거리에서 제가 투명해지지 않도록 저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걸고 웃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게 그렇게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나도 여기에 있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병원 실습 시작한 지 2번째 주였어요. 소아과 병동에서 한 간호사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게 제 업무였고요. 뭐든 다 새로웠어요. 유니폼도 바삭바삭했고 기계마다 삐삐 울리고 의사들 필기는 거의 암호 수준이었죠. 제 역할은 간단했어요. 아이 약 차트를 확인하고 정확한 용량을 기록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숫자를 잘못 썼어요. 딱 한 자리였어요. 0.05를 0.5로. 클립보드 내려놓자마자 알았어요.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속에서 뭔가 싹 굳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시 종이를 들춰봤고 처방전을 다시 확인했어요. 손끝이 얼어붙는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누가 벌써 약을 줬을까? 그럼 큰일인데. 벽이 막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손은 덜덜 떨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머릿속엔 그 질문만 계속 맴돌았어요. 이런 실수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실수한 게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돌아가야 할까봐,
아무것도 못 이룬 채 고개도 못 들고 돌아가게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라벤더 향 가득했던 우리 집, 밤새 영어 문장 외우던 저녁들, 그동안 버티며 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 작은 소수점 하나에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클립보드 들고 바로 슈퍼바이저한테 갔어요.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말했어요. 제가 숫자를 잘못 썼어요. 정말 죄송해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소리도 떨렸지만 그냥 다 말했어요. 그 선생님은 차트를 다시 확인하시더니 약국에 전화하셨어요. 다행히 약은 아직 투여 전이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 숙이고 서 있었어요. 혼날 각오도 했고요.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실망하실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근데요, 혼내시진 않았어요. 조용히 숨 한 번 내쉬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내가 스스로 알아차렸잖아. 그게 중요해. 정식 경고는 받았어요. 앞으로 더 조심하라고 하셨고요. 이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고개 끄덕였어요. 정말 그 말 뼈에 새겼어요. 그리고 전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냥 한 번의 실수, 하나의 경고, 하나의 교훈. 근데 아니었어요. 그 조용한 실수 하나가 병원 복도 어딘가에서 속삭이듯 퍼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눈치챘고 다른 누군가는 제게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알게 됐어요. 병원 안에서 속삭임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그건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해 뜨기 직전쯤이었어요. 잠옷 입은 채로 양치질하고 있었는데 기숙사 문에서 쾅쾅쾅. 딱 3번. 친구가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딱 봐도 공적인 느낌. 문을 열었는데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정장은 아니었지만 가슴에 배지를 딱 달고 있었죠. 한 명이 먼저 말했어요. 미스 안드레아 포페스쿠 씨 맞으시죠? 저도 모르게 칫솔 든 채로 대답했어요. 저희는 미 이민국 소속입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무슨 착오가 있었나 싶었죠. 제 서류 다 있었거든요. 비자, 장학금 서류, 학생증까지. 근데 그 사람들 그냥 안으로 들어왔어요. 몸이 굳었어요. 머리는 멈췄고 생각은 도망쳤고. 왜요? 내가 뭘 잘못했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때렸어요. 그 사람들 제 서랍 열고 서류 파일 꺼내서 종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마치 제가 거짓말한 흔적을 찾는 것처럼 굴었어요. 전 그냥 서 있었어요. 손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심장은 빠르게 뛰는데 입은 말라붙었고. 1시간 넘게 질문받았어요. 이틀 전 밤엔 어디 있었죠? 실습 서명은 누가 했습니까? 이 병원 실습은 특별허가 필요한 거 알고 있었나요? 저 있는 그대로 다 말했어요. 숨긴 것도 없고 거짓말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강제 출국 통보서. 즉시. 소환이 아니라 추방이었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처음엔요. 그냥 너무 놀라서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도 안 들리고 몸도 안 움직였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계속 물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그렇게 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명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동정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딱 하나. 후회하는 눈빛. 그날 밤 간호사 중 한 명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복도 한쪽 구석, 사람들 없는 곳이었죠.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혹시 앨리스랑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말이 막혀서 고개만 저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오늘 오전에 학교에서 이민국에 공식 연락이 갔대요. 누가 제보한 것 같아요. 실습 중인 학생 중 누가 비자 조건을 어겼다고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어요.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였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앨리스. 다리가 풀려서 벽을 짚었어요. 저랑 과자 나눠 먹던 애. 자기 남자친구 얘기하면서 울던 애. 학교 첫날 긴장된다며 제 팔을 꼭 잡던 그 애. 그 앨리스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우리가 같이 지원했던 그 병원 자리에 제가 붙고 그 애는 떨어졌죠. 그날 웃으면서 축하해줬는데 혹시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 아침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기숙사 방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고 제 꿈은 불타고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 중 누군가가 저를 가장 깊은 데로 밀어버린 거예요. 공항 공기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뉴저지는 초여름이었는데도 안은 꽤 서늘하더라고요. 여권을 꼭 쥐고 있었는데 손등 핏줄이 도드라지도록 그렇게요. 48시간 안에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작별 인사도 없었고 학교를 마지막으로 둘러볼 시간도 없었고 그냥 항공권 한 장 출력해서 조용히 뉴요크 공항까지 데려다 줬죠. 병원에도 앨리스한테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게이트 앞에 도착했을 땐 한참 그냥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하늘색 캐리어, 그 삐걱대는 바퀴도 그대로였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걸 본 가방 같았어요. 탑승 안내가 나왔는데 몸이 바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 비행기엔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떠나는 쪽에도 도착하는 쪽에도요. 고향 루마니아를 떠날 땐 꿈이 가득했는데 돌아가는 저는 그냥 그림자 같았어요. 형체도 없고 앞날도 안 보이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상하리만큼 넓게 느껴졌어요. 소리는 거의 없었는데도 머릿속은 시끄러웠고요. 창가에 바짝 붙어 앉아서 후드 모자를 푹 눌렀었어요. 비행기가 땅에서 뜨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건 귀국이 아니었어요. 후퇴였죠. 그리고 전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비행 내내 창밖만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부드럽게 흘러가는데 마치 지상 사람들에겐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걸 멍하니 보면서 제 삶이 아닌 다른 사람 이야기 보는 것 같았어요. 장학금 편지 받았던 날, 앨리스가 웃던 표정, 병원 복도에서 실수했을 때, 이민국 직원 눈빛까지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어요. 유리 조각 같았어요. 손에 쥐면 아픈데도 계속 들춰보고 싶었어요. 기내식도 거의 안 먹었고 잠도 못 잤어요. 그러다 이상한 생각 하나가 계속 들더라고요. 혹시 처음부터 전 미국에 어울리지 않았던 걸까? 데뷔책 같은 건 없었어요. 두 번째 꿈 같은 거 애초에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모든 걸 그 하나의 기회에 걸었는데 그게 사라졌죠. 전 그동안 노력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요. 존중해 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딱 하나였어요. 브라숍으로 돌아간다는 거.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딱히 갈 데가 없어서요. 그리고 그 비행기 창문에 비친 그 아이. 그건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학교에서 보낸 실습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냥 행정착오 아니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F1 비자는요. 공부만 해라는 비자예요. 실습을 하려면 CPT라는 걸 신청하고 학교가 그걸 이민국 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해요. 그런데 제 이름이 그 목록에 없었대요. 전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서류상으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게 불법 근로로 간주된 거예요. 단 한 줄, 그 보고 하나가 빠졌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더 치사한 건요. 누군가가 그걸 고의적인 위조라고 신고했어요. 앨리스 이름은 문서엔 없었지만 그 방식은 그 애답더라고요. 신고가 들어간 이상 그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민국은요, 일단 의심이 생기면 바로 보내고 보는 쪽이거든요. 너무 빨랐어요. 말할 기회도 없이. 그리고 전 그냥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고향 브라쇼브는 그대로였어요. 언덕은 여전히 초록빛이고 지붕은 그 녹슨 붉은색 그대로였고요. 저녁 6시만 되면 종소리가 골짜기 가득 울려 퍼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근데 저는 달라졌어요. 처음 간 곳은 시립병원이었어요. 장학금 서류랑 병원 실습 기록, 혹시 몰라서 미국 이민국 관련 서류까지 들고 갔어요. 근데요, 아무도 묻지도 않더라고요. 서류 한 번 슬쩍 보고는 정중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죄송하지만 미국 실습은 인정이 안 돼요. 루마니아 면허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병원도 똑같았어요. 세 번째는 서류 봉투조차 열지도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전 그 봉투를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제가 반에서 1등이었다는 것도, 전국에서 2명만 뽑힌 프로그램에 제가 뽑혔다는 것도, 온 힘 다했는데도 결국 쫓겨났다는 것도, 여기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여기서 저는 그냥 외국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애 하나였어요. 그 많은 이야기들,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앨리스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배신에 대해서도 말해봤자 뭐 하겠어요. 사람들 눈엔 그냥 실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전부였어요. 처음엔 다시 간호대학에 다닐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실패한 사람에게 세상은 다시 시작하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동네 끝에 있는 빵집에서 일했어요. 손톱 밑엔 밀가루가 끼었고 팔엔 사워도우 굽다 데인 자국이 남았죠. 근무는 새벽 4시에 시작했어요. 거스름돈을 건네줘도 누구 하나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오후엔 집안일을 도우러 다녔어요. 예전에 고등학생 때 베이비시터 하던 집들도 있었고요. 어느 집에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름방학이라 잠깐 들어온 거야? 그냥 웃었어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보다 그게 편했어요. 여기 브라쇼브에서 전 더 이상 꿈 많던 소녀가 아니었어요. 그냥 직장 없는 귀국자 중 하나. 외국 갔다가 작아져서 돌아온 이름 없는 사람. 아무도 왜냐고 묻지 않았어요.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이 마을의 리듬에 제 삶을 맞췄어요. 일찍 일어나고, 일하러 가고,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 매일 밤, 방 구석에 놓인 제 캐리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걸 그냥 누구한테 줘버릴까 하고요. 꿈은 빵집 유니폼 속에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을 속에도 전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시작은 전단지 한 장이었어요. 그날도 빵집에서 돌아온 늦은 오후였어요.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였죠. 손끝엔 아직 설탕 냄새랑 이스트 냄새가 남아 있었고요. 엄마는 식탁에 앉아서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늘 그렇듯 광고지, 기부 요청 편지, 안 읽는 교회 소식지 같은 거였죠. 그런데요, 딱 한 장,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거 좀 봐, 하면서 저한테 건네셨어요. 3등분으로 접힌 파란 전단지였어요. 간호조무사 모집 한국. 즉시 채용. 숙소 제공. 눈을 몇 번 깜빡였어요. 한국.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즐거워서 웃은 건 아니고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진짜? 너무 멀고 너무 낯설고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에 가본 사람도 주위엔 없었고요.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던 한국 드라마. 그런 이미지밖에 없었어요. 화려한 불빛, 빠른 지하철, 고개 숙이며 인사하는 사람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행성 같았어요. 현실감은 하나도 없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 전단지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날 밤 유튜브에 쳐봤어요.
한국에서의 삶이라고요. 한 영상 보고, 3개 보고, 7개쯤 보다 보니까 몇 개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서울 길거리 음식 영상, 대구랑 부산 병원에서 일하는 브이로그, 진짜 다양했어요. 영상 분위기랄까?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사람들 말투도 조용하고, 움직임도 정돈돼 있었고요. 심지어 유니폼도 뭔가 더 깔끔해 보였어요. 그 직업이 존중받는 느낌. 외국인 간호조무사 채널도 찾아봤어요.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불가리아에서 온 여자분 채널까지. 다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요, 진짜 오랜만에 패배감 말고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망치고 싶어서?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이었어요. 완전히 새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랄까? 미국은 못 돌아가요.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꼭 계속 있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제 한국은 상상 속 나라가 아니었어요. 뜻밖에도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나라처럼 보였어요. 실패했던 사람, 넘어졌던 사람, 근데 다시 일어나고 싶은 사람. 그날 밤 당장 짐을 싸진 않았어요. 근데 새 탭은 열었죠. 한국 간호조무사 비자 신청 방법. 그리고 몇 달 만에 제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아주 살짝 앞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날은 비 오는 화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빵집은 조용했죠. 오븐 돌아가는 소리, 계산기 딸깍거리는 소리, 그리고 계피 냄새가 공기 중에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마치 떠나지 않는 기억처럼요. 쉬는 시간 15분. 뒤쪽 휴게실로 들어가서 미지근한 커피 한 잔 옆에 두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 병원 사이트, 영문 페이지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천천히 클릭하면서 제 졸업 증명서, 루마니아 신분증, 그리고 병원 실습 이력 번역본까지 다 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출 버튼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결국 눌렀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한참이 지나서 거의 잊어갈 즈음. 이메일이 왔어요. 처음엔 열지도 못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요. 비밀번호 2번이나 틀리고 나서야 간신히 열었는데 그 화면에 그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 서울 해송종합병원 간호조무사로 채용되셨습니다. 폰을 떨어뜨렸어요. 정말로요. 주방 바닥에 퍽 소리 나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울었어요. 예전처럼 아파서 우는 눈물 아니었어요. 뭔가 달랐어요. 가볍고 뼛속 어딘가가 조금씩 열리는 기분. 그 다음 몇 주는 완전 정신없었죠. 엄마 친구한테 소액 대출 받았어요. 왕복은 무리니까 편도 티켓 하나. 비자 신청 비용. 서울에서 한두 달 버틸 생활비. 한국어 앱도 깔았어요. 출근길마다 연습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막 달린 드라마도 봤어요. 표정이랑 말투를 연결해 보려고요. 작은 거 하나 알게 될 때마다 진짜 한 발짝씩 앞으로 가는 느낌이었어요. 출국 날 엄마가 저를 껴안는데 진짜 전보다 훨씬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엄마가 안 우셨어요. 마음 괜찮을 때 그때 돌아와. 그 말에 전 고개만 끄덕였어요. 몇 년 만에 가슴이 덜 무겁게 느껴졌어요. 실패했었죠. 크게, 아프게요. 근데요, 이 안 어딘가에선 그냥 그렇게 주저앉고 싶지 않았어요. 지운다는 마음도 아니었어요. 그 위에 뭐라도 다시 세워보겠다는 마음이었죠. 누가 2번째 기회를 준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직접 손이 떨리면서도 빌리고 배우고 알아보면서 조금씩 만들어낸 기회였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뜰 때 이번엔 뒤를 안 봤어요. 창밖만 보면서 제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볼 거야. 인천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그냥 바로 느껴졌어요. 모든 게 너무 정돈돼 있었거든요.
버스는 안내판에 뜬 시간 딱 맞춰 도착했어요. 택시줄은 완벽하게 정렬돼 있었고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소리 지르거나 클락션 울리는 일도 없었어요. 에스컬레이터조차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다 한쪽에 딱 붙어서 서 있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닐 텐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저랑 부딪히거나 갑자기 차가 튀어나올까봐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공기부터 낯설었어요. 늦봄치고 꽤 서늘했거든요. 집에서 맡던 냄새랑은 전혀 달랐어요. 금속, 녹차, 지하철 타일 냄새에다 밖에서 튀기는 기름 냄새까지 섞여 있었어요. 불쾌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새로웠어요. 서울은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거랑 완전히 달랐어요. 소란스럽지도 않았고 정신없지도 않았어요. 집중돼 있었어요. 빠르긴 한데 급하진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막 소리치진 않고 그냥 일정하게 뛰는 심장 같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미래 속에 제가 들어와 버린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잘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고 아무도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더라고요. 다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흐르듯이 움직였어요. 뛰지도 않고 느릿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만 반쯤 멍한 얼굴로 하늘색 캐리어 끌고 서울 한복판에 서 있었던 거죠. 무섭진 않았어요. 근데 뭔가 겉도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문장 중간에 끼어버린 쉼표 하나처럼요. 간판에 적힌 한글, 정갈한 정장 입은 사람들, 메이크업이 완벽하게 정돈된 여성들, 지나가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인사들. 이곳은 제게 집은 아니었어요. 근데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집이 될 수도 있을까? 서울 도착 첫날, 짐도 안 풀었어요. 고시원 방은 진짜 작았어요. 좁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은 있는데 그 너머엔 벽밖에 안 보였죠. 캐리어는 방 한켠에 세워두고 물병 하나랑 프론트에서 준 종이 지하철 노선도만 들고 나왔어요. 지하철 3호선을 탔어요. 그 유튜버가 추천했던 경복궁으로요. 지하철도 깔끔했어요. 병원보다도 더 깨끗했어요. 아무도 통화 안 하고 지하철 안내방송은 부드럽고 정확했고 디지털 표시판은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을 초 단위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시스템 전 처음 봤어요. 역에서 내려서 사람들 따라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섰죠. 경복궁. 거대한 돌로 지은 성 같았어요. 수문장들은 전통 복장을 입고 꼼짝도 안 했어요. 애들이 손가락질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은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작아진 느낌이었는데 마음 한켠은 이상하게 넓어졌어요. 무언가 안에서 공간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대안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게 무너졌을 때 도망치듯 택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장의 첫 문장이었어요. 미국에서 쓰려다 실패했던 이야기 말고 고향 브라쇼브에서 끝나버린 그 이야기 말고요. 여긴 제가 누구였는지 묻지 않았어요. 앞으로 누구로 살고 싶은지. 그걸 물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정확한 답은 없었어요. 근데요, 답을 찾아도 괜찮은 곳이라는 건 느껴졌어요. 그날 경복궁 입구에 서서 뒤로는 서울이 조용히 웅웅 울리고 있었고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우회로가 아니라 내 길이야. 눈이 많았어요. 처음 해송병원에 출근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장비도 아니고 유니폼도 아니었어요. 눈이었어요. 직접 쳐다보진 않았어요. 근데 느껴졌어요. 확실히요. 휴게실 지나갈 때, 환자 침대 발치에 서 있을 때, 심지어 정수기에서 물 따라 마실 때도요. 항상 똑같았어요. 흘깃, 속닥 그리고 제가 가까이 가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눈 마주치면 웃으려고 하긴 해요. 근데 이미 늦은 거죠.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못해도 그 눈빛은
굳이 말 안 해도 읽히더라고요. 의심이란 건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라서요. 솔직히 좀 따갑더라고요. 각오하고 왔거든요. 이방인이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저도 알아요. 근데 자기 이름이 뒤따른 속삭임으로 끝나는 걸 직접 듣는 건 좀 달라요. 입술이 거의 안 움직이는데 그 말이 분명히 자기 얘기로 끝나는 거라는 걸 아는 거. 익숙했어요. 놀랍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처음 겪는 일도 아니었거든요. 나라만 달랐지 눈빛은 똑같았어요. 그래서요. 그냥 웃었어요. 매번. 인사도 더 깊이 했고요. 감사합니다는 더 또렷하게 말했어요. 식사 트레이 들고 병실 들어갈 땐 항상 수평 맞췄고요. IV 세팅할 줄 아냐는 눈빛 받았을 땐 그냥 하게 놔뒀어요. 차트 다시 확인하는 선생님 있으면 아무 말 안 했고요. 남들 퇴근해도 저는 남았고요. 아무도 안 하려는 야간 근무도 제가 했어요. 제가 만든 실수 아니어도 닦고 치웠고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볼 때요. 혼자 공부했어요. 사물함에 포스트잇 잔뜩 붙여두고 손등엔 한국어 동사 적어놓고요. 일은 2배로 했고 웃음도 2배로 지었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 자신한테 확인받고 싶었거든요. 저 이 시나리오 알아요. 예전에도 겪었고요.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흠집부터 찾더라고요. 근데 못 찾잖아요. 그럼 만들어내요. 없는 흠집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 여기 잘 보이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 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러 온 거였어요. 처음부터 바닥부터요. 괜찮아요. 왜냐면요. 저는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까. 그날 오후 응급실에 한 할아버지가 실려왔어요. 혼자 사는 분이라고 했죠. 동네 주민이 넘어져 있는 걸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들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몸도 마음도 꽤 지쳐 보이셨어요. 문제는 아무도 그분과 제대로 대화를 못했다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거기다 요양병원 전출 얘기가 나오니까 더 단단히 마음을 닫아버리셨어요. 간호사 한 명은 저분 완전 고집불통이에요라며 한숨을 쉬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 얼굴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섭게 소리치지도 않았고 손으로 막 때리거나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눈이 슬퍼 보였어요. 외롭고 무기력한 사람의 눈.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 세상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달까요? 사실 저도 외국에서 그렇게 느낀 적 있었어요. 말이 안 통할 때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래서 더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 옆에 다가가 앉았어요. 일부러 손에 장갑을 끼지 않았고 살짝 주름진 손을 천천히 감쌌어요. 그는 움찔했지만 저를 밀치진 않았어요. 괜찮아요. I'm here to help. 천천히 영어로 말했죠. 그분이 영어를 이해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투와 눈빛은 다르잖아요. 저는 그림 그리는 손짓처럼 손으로 천천히 설명했어요. 점심이 곧 나올 거라는 것, 여긴 안전하다는 것,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곁에 있겠다는 것. 그리고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몇 개 단어를 쓰고 하나씩 손가락으로 가리켜 드렸어요. 파인, 워터, 노. 그렇게 질문과 대답을 반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병동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보자 고개를 들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 외국인 간호사 조무사. 그 아가씨 와줬으면 좋겠어. 그게 다였어요. 이름도 정확한 문장도 아니었지만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른 간호사들도 저를 대하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한국말 못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환자가 먼저 찾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저는 그걸 압니다. 진심은 언어보다 빠르게 전해진다는 걸. 그 작은 손짓과 미소 하나가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벽이 아닌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처음엔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만 짧고 조심스러운 말투로 IV 챙겨주세요. 수치 확인해주세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팀원들이 제게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 환자 외국인 보호자 오셨는데 어떻게 말해야 하지? 이분 말이 안 통하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순간들이었어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찾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게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도움을 주는 건 익숙했지만 도움을 요청받는 일은 낯설었거든요. 사라 씨, 그 문화에선 이럴 때 뭐라고 해요? 이건 신뢰가 아닐까요? 그 순간마다 속으로는 조금씩 울컥했어요. 이제는 제가 외국인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그냥 간호사 사라로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제 존재를 인정해준다는 느낌. 그건 그동안 어떤 상장이나 점수보다 더 큰 의미였어요. 보이지 않던 투명한 벽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죠. 저는 기꺼이 제 경험을 나눴어요. 종교적으로 손을 잡는 걸 꺼리는 문화, 눈을 마주치는 것보다 고개를 숙이는 게 예의인 경우, 간단한 인사말과 표정으로도 신뢰를 얻는 법. 이제는 누군가 그 환자 좀 봐줄래요? 물어보면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간단한 영어 몇 마디, 손짓, 미소 하나면 충분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이 쌓일수록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건 완전히 새로운 감각이었어요. 처음엔 다르다는 게 약점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제 가장 큰 무기예요. 제가 가진 언어, 문화, 경험, 그 모든 차이점들이 팀 안에서 꼭 필요한 퍼즐 조각이 됐어요. 한국은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게 바로 진짜 존중이죠. 근무 중이었어요. 자판기 커피를 들고 간호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보고 있었죠. 그 커피는 거의 물맛이었지만 따뜻해서 그냥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브라쇼브에 있는 사촌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이모가 쓰러졌어. 심장 쪽 문제래. 순간 멈췄어요. 소리도 움직임도 사라졌어요. 클립보드가 손에서 미끄러졌고 가슴이 조여왔어요. 지금 깨어있어? 응. 근데 말을 거의 안 해. 병원에서 검사 중이야. 당장은 아니지만 수술을 하셔야 하나 봐. 천천히 휴게실로 가서 구석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눈물이 조용히 흘렀어요. 크게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하게 한 방울씩. 그동안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엄마였거든요. 바로 상사에게 갔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급하게 휴가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상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법 찾아보자. 휴가는 나왔지만 문제는 항공권이었어요. 3일 후 출발, 경유 2번, 거의 2달치 월급. 망연자실했죠. 그런데 다음 날 병원 인사팀에서 저를 불렀어요. 조용한 여성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직원분들이 조금씩 모았어요. 병원에서도 절반은 지원하기로 했고요. 봉투를 열어보자 손이 멈췄어요. 충분했어요. 정말 충분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야간 근무 몇 번 더 했는지, 환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언제 조용히 남아서 일을 마쳤는지. 그건 동정이 아니었어요. 존중이었어요.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표를 예매했어요. 오전 회진이 끝난 직후 상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잠깐 들어올래요? 그냥 지난주 서류 이야기겠거니 했죠. 근데 방 안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어요. 선생님은 책상 위 서류 하나를 조심스레 밀어주셨어요.
어머니 수술하셔야 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어머님, 의료비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얘기해요. 이 병원에서 직접 치료해드리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여기서요? 한국에서 엄마를요? 간신히 그렇게 물었죠.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큰데요? 이번엔 우리가 보답할 차례죠. 속이 뭉클해졌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고 눈이 뜨거워졌어요. 한동안 울면서도 참아왔던 그 모든 날들이 스쳐갔어요. 그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였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런 걸 해주세요? 그 질문에 선생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린 그냥 치료만 하는 병원이 아니에요. 사람을 지키는 곳이에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전 루마니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공항은 분주하고 시끄러웠지만 엄마를 보는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많이 야위긴 했지만 두 발로 서 계신 엄마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고르게 쉬어졌어요. 조심히 안아드리며 말했어요. 같이 가요. 이제부터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비행기 안에서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마치 제가 아기였던 시절처럼요. 서울에 도착하자 병원에서 직접 차를 보냈고 엄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병원 복도를 지나갔어요. 바로 그 병원. 제가 일하던 그곳이었죠. 이제는 그냥 계약직 간호조무사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데려올 만큼 신뢰받는 사람, 이 병원에서 누군가가 된 사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전까지 일하고 버티고 외로움을 견디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엄마가 제 옆에 있었고 같은 병원 안, 같은 지붕 아래 안전하게 치료받고 계셨어요. 여기가 일터가 아니라 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빨리 좋아지실 줄은 몰랐어요. 며칠 사이 수치가 안정됐고 식욕도 돌아오셨고 밤에는 깊게 주무셨어요. 놀랐던 건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병원 일은 어때? 한국 음식은 입에 맞아? 전보다 눈빛이 훨씬 또렷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엔 병실 침대에 앉아 한국 신문을 넘기고 계셨어요. 읽으시진 못했지만 그렇게 말하셨어요. 이 나라 좀 이해해 보려고. 너무 금방 나아졌잖아. 뭔가 빚진 기분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박혔어요.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전엔 아빠 돌아가신 후 제대로 웃지도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병원 TV 보시다가 소리내서 웃으셨어요. 드라마 배우 따라 하시면서 장난스럽게 묻기도 하셨어요. 이젠 나 한국 사람 같지 않아? 그 순간 저는 웃다가 울컥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에서 그렇게 밝은 표정을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날부터 저도 조금씩 편해졌어요. 마음 어딘가에 있었던 무거운 돌이 서서히 옮겨지는 느낌이랄까요. 퇴원 전 외출 허가가 나왔을 때 조심스레 여쭸죠.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옛날 느낌 나는데. 이야기 많은 곳. 그래서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봄바람은 살짝 차가웠지만 햇살이 등 뒤에서 따뜻하게 받쳐주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기와 지붕은 파도처럼 말려 있었고 대문은 세월을 머금은 듯 단단했죠. 엄마는 나무 문을 가볍게 손끝으로 만지시더니 잠시 눈을 감고 계셨어요. 이 벽들, 그냥 건물이 아니야. 많이 겪은 것 같아. 많이 견딘 것 같아. 우리는 감나무 그늘 아래 나란히 앉았어요. 근처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한국어 투어가 이어졌고 엄마는 말은 못 알아들어도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마치 마음으로는 다 들리는 것처럼요. 그때 골목 아래에서 꼬마가 커다란 슬리퍼를 끌며 뛰어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말하셨어요. 여긴 친절하구나.
여기 있는 게 너는 맞을지도 몰라. 바로 대답은 못했어요. 그냥 엄마 얼굴을 바라봤어요. 살아있고 평화로운 그 얼굴을요. 회복이란 건 병원 수치나 약으로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골목길처럼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일 때, 그제야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저녁이었어요. 퇴원 서류를 정리하고 잠깐 바람 좀 쐬려고 밖으로 나왔죠. 가벼운 봄바람, 노란 가로등, 조용히 지나가는 버스. 그 시간에 서울은 잔잔했어요. 그때 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엔 익숙한 이름. 앨리스. 몇 달 만이었어요. 실습 때 본 게 마지막이었고, 그날 이후로 그 이름은 제 기억에서도 희미해졌었죠. 문자는 딱 2글자였어요. 미안해. 심장이 철렁했어요. 숨이 잠시 멈췄고, 손에 들고 있던 폰을 꽉 쥐게 됐어요. 혹시 더 오지 않을까, 혹시 설명이 따로 있을까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한 줄만 공기 중에 뜬 것처럼 남아있었죠. 가슴 한쪽이 저릿했어요. 그날의 침묵, 아무 말 없이 등 돌리던 앨리스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요, 그 후로 제가 쌓아온 모든 시간이 떠올랐어요. 낯선 땅에서 버틴 날들, 밤을 새우며 일했던 날들, 그리고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 이상하게도 화는 나지 않았어요. 그리움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까지였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천히 답장을 썼어요. 나 괜찮아. 이제 다 정리됐어. 전송하고 다시는 열어보지 않았어요. 답장도 기다리지 않았고요. 그냥 폰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엔 흐릿한 달이 떠 있었고 도시는 그 시간에도 조용히 숨 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막히지 않았고 쫓기지도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벼웠어요. 저는 앨리스를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가볍게 해준 거였어요. 그 애는 변하지 않았고 해명을 하지도 않았고 돌이킬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더는 그 그림자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용서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들고 다니던 무게를 내려놓는 방식이에요. 그 무게를 안고 대륙을 넘고 공항을 지나 여기까지 왔지만 이젠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앨리스는 이제 내 과거에 머물게 두고 저는 앞으로 걷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왔어요. 햇살이 막 지붕 위를 부드럽게 비추기 시작했고요. 서울거리엔 조용한 금빛이 퍼지고 있었어요. 카페들은 의자를 꺼내놓고 있었고 돌바닥 위로 자전거 바퀴 소리가 스르륵 스쳐 지나갔죠. 모든 게 아직 덜 깨어있는 느낌. 신선하고 고요하고 그런 아침이었어요. 엄마랑 저 두 손을 꼭 잡고 병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같이 가자고 하신 건 엄마였어요.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딸이 어떤 곳에서 밤을 지새우고 어디서 버티고 어디서 다시 살아났는지 직접 보고 싶으셨대요. 많은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같이 천천히 걸었죠. 근데 그 조용함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가볍기까지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볍게 웃으며 인사했고 바람은 엄마 목도리 끝을 살짝 건드리더라고요. 제가 수없이 지나던 그 길인데 이상하게 느낌이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라서일까요? 이제는 뭘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살아남아서일지도 몰라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워지지도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자유로웠어요. 병원 문 앞쯤에서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죠. 우리가 걸어온 길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연한 파랑과 크림색 벽이 섞인 건물들, 벚꽃이 송이송이 고개를 숙인 골목길, 아이를 학교 데려다주는 엄마, 폰을 보며 웃고 있는 배달 기사 아저씨. 잠깐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전부요. 그리고 고개 돌려 엄마를 봤죠. 살짝 웃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이미 아시는 눈빛이었죠.
그리고 우린 함께 병원 자동문을 지나갔어요. 예전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이제쯤이면 떠났겠지. 비행기 타고 쫓기듯 나가고 기록 하나 남기고 잊히겠지.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게 추방은 아니었어요. 방향 전환이었어요. 그때 끝이라고 느꼈던 모든 순간들. 배신, 두려움, 불안. 그게 절 부순 게 아니라 다시 만들었어요. 저를 더 단단하게, 더 선명하게 만들었고 제가 필요한 곳으로 데려왔어요. 모든 걸 잃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도망쳐야만 한다고 믿던 예전의 저를 잃었을 뿐이에요. 이젠 걸어요. 앞으로. 그리고 절대 혼자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병원 문을 지나 새로운 하루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름도 국적도 처음엔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이 길 위에서 저는 다시 살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정말로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